36분여의 대국민 특별 연설이 끝났습니다. 20여 분간 연설을 했고 10여 분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K 방역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에서는 남북 문제에 대한 이런 입장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취임 3주년에 대한 소회도 밝혔네요.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분석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쭐게요. 오늘 이제 대국민 연설했고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또 K 방역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좀 주목되는 부분은 어떤 거세요? 외교 문제보다 이번에 대국민 연설은 거기를 방역하고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두 가지의 이제 그 중점을 뒀는데 방역에 관해서는 아마 이 문장에 좀 귀를 잡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 국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지금 끝났다고 사실 생각한 건 사실이거든요. 저부터도 그래요. 왜냐하면 확진자 숫자가 0명인 날도 있었고 1명, 2명, 특히 이제 국내 발생 확진자 거의 없었는데. 그 황금 연휴 때 이태원 클럽이 뚫리면서 거기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나오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그래서 아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방역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경제 코로나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 많이들 합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아마 뚫고 나갈 방책들을 지금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고심 중인 것 같고 오늘 아마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관련 얘기 중에서 가장 제 귀를 잡았던 건 역시 한국형 뉴딜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 온라인 디지털 경제를 선도가 하겠다는 얘기들. 보시면 아마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방역 시스템을 잘 동원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는 우리 깔려있는 온라인망, 5G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가 디지털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방역의 과정에서도 밝혀졌기 때문에 그걸 아마 새로운 먹거리를 삼겠다는 건데 문제는 역시 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규제 개혁입니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어떤 개인정보의 문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결국 대통령도 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있어서 규제를 좀 깨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여당이 180개를 가진 슈퍼형의 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규제 철폐를 통한 새로운 경제에 대한 어떤 구상, 이걸 여당이 어떻게 뒷받침할지를 아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대통령 연설 보면 K 방역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고용 안전망. 그러니까 전 국민에 대한 어떤 고용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남은 2년 동안 가장 높은 국정의 어떤 우선순위를 여기에 부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준 타격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이 고용 상태거든요. 몇십만 명이 갑자기 지금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고 이분들의 어떤 일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조속히 마련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고용 안전망이라는 것을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고용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을 할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뭔가를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고용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화두를 꺼낸 것이지 아주 빠르게 조속하게 이렇게 실천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대상을 어디까지 가느냐,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초보적 단계다. 이제 단계별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한 필요 시점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사실상 고용보험의 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1,0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과정이 지금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이걸 실천하기보다는 그런 공론화를 이제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대통령이 끄집어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어떤 의제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2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떤 연설에서의 대북 메시지는 굉장히 좀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이제 질의응답에서는 굉장히 길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남북 북미 간 소통은 원활하진 않지만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고, 또 기존에 제안했던 뭐 개별 관광, 또 철도 연결 이런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고는 했던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남북에 대한 기조를 바꿀 생각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사실 야당은 아마 남북 외교에 대한 기조를 좀 바꾸라는 요구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 결과 야당은 참패하고 여당은 180개라는 대형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남북관계라든지 외교에 대한 어느 그런 것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기존 기조를 조금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흐름은 계속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이 총선 이후에 야당 쪽 일부 이제 당선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좀 건재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져왔던 남북 관계, 그다음 북미 외교 어떤 노선들을 그대로 아마 유지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군요. 이게 보면 이제 취임 3주년인데 취임 3주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번 지지율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주년인데 70%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71%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21%로 계속 부정평가는 하향하는 모습이고 긍정평가는 상향하는 모습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취임 3년 차에 70% 이 고공행진의 비결 이유가 뭘까요?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초유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3주년에 70%가 넘는 대통령을 한국이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고도의 높은 수준의 어떤 지지율이 지금 나타난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지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대응을 좀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국민적 평가가 이 안에 내재돼 있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도 한국의 어떤 확진자의 어떤 증가 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 있지만, 또 하나는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이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뭔가를 많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국민들이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정부를 좀 힘을 몰아주고 그 힘으로 좀 더 잘해봐라. 일정의 격려의 차원의 어떤 지지가 모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이 부정적인 어떤 이 측면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이, 즉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정부에게 이 위기 상황에서 힘을 몰아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몰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어떤 지지를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안보 결집 같은 거군요. 이제 안보가 꼭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방역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보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정부에서 힘있게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역량이 모이는 거다. 그렇죠. 위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결집하고 지금의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를 이렇게 모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다른 국가들이 잘 못하는 국가에서도 정상들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안 떨어져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밀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는 그런 효과가 같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광재 당선인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태종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네, 주 대통령을 태종에 비유하면서 또 나온 얘기가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럼 사실 태종 다음에 세종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도 있긴 하죠. 세종이죠. 근데 이제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광재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적절한 비일 수도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이 이제 계속되길 바라는 건 뭐 민주당 당선인 입장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를 좀 보시자고요. 태종 다음에 역사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태종 다음에 세종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태종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렇죠. 뭐 정몽주 뭐 이런 얘기는. 이방원 시절에도 그렇지만 태종이 된 다음에도 아들인 이제 세종이 사실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사실 뭐 외척부터 시작해서 손에 피를 굉장히 많이 묻혔거든요. 왕자의 난이라는 그런 게. 왕자의 날을 통해서 네. 본인이 집권하기도 했지만, 세종을 위해서라도 외척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 공신들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바탕에서 세종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가면서 집현전 학사들 데려가 한글 창제라는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세종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현 정부가 보시자고요. 이광재 당선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상황입니다. 대선 크게 이겼죠. 지방선거 크게 이겼죠. 이번 총선 크게 이겼어요. 그러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를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역대로 민주화 이후에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이 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반을 만들어줬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태종, 그 이후에 세종은 누구일 것인가를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봐요. 뭐 지금 뭐 예전에 피를 묻혔다가 지금 피를 묻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니죠, 어쨌든 아니죠. 국정을 차기 후대가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건 맞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대선, 지방선거, 총선 다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압승을 했으니 다음에 오는 대통령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대 정파나 보수 진영의 어떤 발목 잡기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집권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쭉 끌고 나갈 수 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다음 세종의 시대는 누굴까라는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근데 제일 궁금하고 중요한 건 누굴까요? 다음 세종. 네. 그건 저도 그게 아무도 모르죠. 좀 궁금했는데 지금 뭐 역사 얘기 하다 보니까 뭐 역사 이제 과거 이제 배경 지식 같은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이 다음은 태정 태세 아니겠습니까? 세종의 시대에도 염두에 둔 발언 같기도 해요. 그 보면은 어떤 분들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세종의 시대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뭐 정권 재창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정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권 창출이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꿈을 꿔야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세종을 하나의 샘플로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종과 태종, 우리 역사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차이점을 보면 세종 때는 사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세종 때에는 거의 그런 사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이광재 당선자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차기에 누가 들어서건 통합의 리더십,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보겠다. 그런 메시지도 지금 들립니다. 네. 네. 이 포스트 코로나 구상이 담긴 대통령 특별 연설과 이 취임 3주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